생성형 AI로 맥락도 의미도 없이 대량 복제된 저품질 콘텐츠를 슬롭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터넷은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딸깍 클릭 몇 번만 하면 복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 학습하지 말라.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의사표시를 하라고 하셨는데 약간 심리가 약간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러면 일단 한번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AI는 창작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의국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내 창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이 방어책은 무엇일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지식특강 AI토피아의 교도입니다. 생성형 AI로 맥락도 의미도 없이 대량 복제된 저품질 콘텐츠를 슬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슬롭, 단순히 질 낮은 콘텐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창작이 허락 없이 학습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화풍, 목소리, 얼굴까지 AI가 손쉽게 학습하고 복제하는 시대. 창작자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술의 시선으로 그리고 법의 시선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할 두 분의 지식텔러를 모셨습니다. 디지털 영상 보안과 콘텐츠 진위 검증 기술을 연구하고 계신 허종욱 교수님, 그리고 AI 시대 창작자의 권익과 저작권 문제를 법적으로 짚어주실 신용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소프트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워터마크 및 딥페이크 탐지 등 AI 영상 보안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허종욱이라 합니다. 제가 해당 분야를 연구를 시작한 지가 15년 정도가 됐는데요. 오늘날 들어서 해당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받고 있어서 연구를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택에 이렇게 교수님 앞에서도 제 연구 분야를 소개할 수 있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정보통신 및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기술 개발을 하다가 법의 세계로 왔는데요. 기술과 법 두 세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AI로 인한 법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제는 AI가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세상을 속이고 있죠. 단순히 신기할 단계를 넘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AI가 그림 그리는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최근에 지브리 화풍이 유행했던 것처럼 특정 이미지의 스타일을 그대로 복사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지 교수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AI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시를 들어보자면 알파고를 먼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파고라고 한다면 19x19 바둑판 위에 점들로 바둑돌에 있는 패턴을 익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미지 같은 경우도 작게는 500x500 정도 사이즈 위에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픽셀들의 패턴들을 좀 학습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AI가 픽셀들을 그룹 지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을 단위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어나 문장 단위로 학습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10억 개 이상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패턴들을 다 학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이미지 패턴들을 AI가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파고가 이기는 기보를 보고 비슷하게 그 기보를 따라서 바둑을 두는 것처럼 온라인상에 있는 SNS나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로를 타고 AI 학습 데이터로 수집이 되는 건지, 창작자가 AI 학습 금지를 고지를 해둬도 실제로 막기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터넷은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내 사진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인다 하더라도 어떤 불법 사용자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요.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딸깍 클릭 몇 번만 하면 복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쉽게 복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콘텐츠들을 보호하거나 이제 통제하기 위한 기법들이 발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 쪽으로는 이제 접근 통제 기반의 기술이나 DRM 기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예시로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인가된 사용자가 적법한 비용을 대고 그런 비용을 댄 다음에 적법한 머신에서 이렇게 영상을 볼 때만 인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상을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영상을 결국에는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화면에 아날로그 형식으로 띄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아날로그 형식으로 띄워주게 됐을 때는 이게 전문 용어로는 아날로그 홀이라고 하는 허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지점에서는 어떻게 뇌에다가 직접 영상을 넣지 않는 이상 결국엔 복제될 수 있는 위험 지점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아날로그 홀. 아무리 디지털로 자물쇠를 채워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화면에 띄우는 순간 복제 틈이 생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방패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내 창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된 이 사실을 발견을 하면은 창작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 AI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학습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공정 이용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이라는 미국 AI 기업이 있는데요. 네. 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AI가 그 저작물을 작품을 감상한 게 아니고 통계적 패턴을 추출한 거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같은 판결에서 그 불법적으로 취득한 데이터를 학습한 경우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출처가 정당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그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AI 기업이 그런 저작자들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내고 쓰겠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뭐 AP 통신이나 뉴스 코퍼레이션이랑 계약한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작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이 자신의 작품을 AI에 학습하지 말라고 하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작물에 그걸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로봇.txt라는 그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워터마크 같은 것을 넣어서 그 이거 저작물에 AI가 학습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방안을 이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그래도 AI가 학습한 걸 뭐 우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습 안 했는데요? 오해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 그 사실은 그걸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신의 특별한 칼럼에 있는 문구들이 그 AI 그 결과값으로 나온다라는 점을 밝혀서 그 이 칼럼들을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점을 이제 주장하기도 했죠. 근데 이악물고 아니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아닌데요? 비슷한데요? 그거는 그 유사성에 관한 부분들은 네. 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렇게 명백하거나 또는 똑같은 그런 결과물이 있다고 하면은 뭐 법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으면은 또 주장에 좀 힘을 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요거는 인공지능 학습하지 말라.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의사 표시를 하라고 하셨는데 약간 심리가 약간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러면 일단 한번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 어떻습니까, 이거? 예. 잔디밭에 오르는 걸 무조건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 이제 잔디밭에 들어왔다는 걸 나중에 입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겠죠. 나는 네. 명확하게 얘기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너 잘못한 거다 이렇게. 예. 그럼 결국은 어쨌든 막을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사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AI가 뭘 배우려면 수만 장의 사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AI에게 단 몇 개 예시만 보여줘도 작가 특유의 어떤 결과물, 이 어떤 화풍, 결, 이 분위기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얼마 전에 유행했던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같은 것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은 이제 사용자가 개인적인 사진, 뭐 SNS 사진 같은 걸 올려갖고 그거를 이제 해체한 다음에 만화 스타일로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들인데요. 이때 사람들이 좀 오해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오픈 AI 뭐 챗GPT가 지브리 빅데이터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현대 AI 같은 경우는 적은 샘플을 보고도 이렇게 스타일이나 패턴을 좀 익힐 수 있도록 어떤 감각을 기르게 되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 퓨샷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퓨샷 제너레이션이 가능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AI가 뭐 처음 본 이미지라 하더라도 그거 화풍이나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게 되고 엣지가 어떻게 되고 색감이 어떻게 되고 그림자는 어떤 스타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예전처럼 막 많이 학습시킨 것도 아니고 창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무력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변호사님, 여기서 근본적인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AI가 작가의 화풍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콘텐츠를. 이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AI는 창작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의국의 입장입니다. 예.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간만이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이죠. 미국에서 이제 스티븐 탈러라는 이제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AI로 그림을 만들고 AI를 저작자로 등록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저작권청에서 이를 거부했고 소송까지 갔는데 최근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AI를 카메라와 같은 창작 도구로만 본 것이죠. 네, 그래서 AI가 만든 작품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고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만약에 AI한테 잘 시켜서 좋은 그림이 나온다면 그 시킨 사람한테 그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설계해가지고 좋은 그림을 나오게 했다거나 이 나온 AI의 결과물을 잘 편집해서 그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시켜서 사람이 그린 경우가 더 복잡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사람이니까. 현재 AI는 창작자가 될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꽤 영리한 기술이 등장을 했죠. 내 작품에 일종의 독을 타서 AI 학습을 방해하는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어떤 기술입니까? 데이터 포이즈닝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방어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 위에다가 독을 풀어갖고 AI가 무단으로 가져가게 됐을 때는 AI 모델이 망가지게 만드는 기술인 거죠.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I의 인지 허점을 활용한 적대적 섭동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여기 사진이 어떤 색으로 혹시 옷이 보이시나요? 요거 흰골 건파 드레스 사건. 네, 맞습니다. 네, 인간의 뇌에 있는 이 환경을 함께 이해하는 그 특성 때문에 네, 맞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진이 찍힌 환경이 굉장히 밝은 환경일 것이다. 누군가는 어두울 것이다. 해서 약간의 어떤 시각세포의 민감도가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환경을 착각하는 것 때문에 좀 생기는 착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네요. 파란색과 검은색 드레스인데 통계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0% 정도 사람이 이 이미지를 헷갈렸다고 해요. 결국에는 조명이나 이런 환경에 대한 색채를 보정해주는 색채 항상성 보정 능력을 인간이 자체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AI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연산의 효율이라든가 성능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귀납적인 어떤 편향들을 좀 갖게 되는데 이런 편향들이 결국에는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은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색채 항상성 사례처럼 인지적 오류를 나타낼 수 있는 허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 오류를 다시 설계를 해서 이제 방어 포인트를 삼기 위해서 노이즈를 설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적대적 섭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시카고 대학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기술 중 하나인 나이트 쉐이드와 글레이즈 기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죠? 네, 나이트 쉐이드랑 글레이즈는 살짝 다른 기술인데요. 네. 우선 글레이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적대적 섭동을 단일 이미지에다가 가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SNS 같은 데 사진을 공개할 때 누군가 이거를 딥페이크를 한다든가 배경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사기를 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지에다가 어떤 적대적 섭동을 좀 가해져 갖고 이미지가 변조된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누군가 제 이미지를 건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딥페이크를 가하면 이미지가 다 망가져서 어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아니, 보기에는 똑같은 이미지인데 네네. 약간 무언가를 가해가지고 약간 뭐 그림자 같은 걸 가하는 거예요? 얼룩덜룩한 약간 얼룩 같은 느낌으로 좀 가해지는데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AI가 그 작품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원본상에서 인간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AI 관점에서는 이상한 형태로 변형이 돼버리니까 사실 원본을 AI가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창작자들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이 기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건지, 믿고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좀 궁금합니다. 실효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명확한 한계도 좀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적대적 섭동이라는 것을 이미지에다 어쨌든 표면적으로 가하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 눈에는 그 얼룩들이 띌 수밖에 없거든요. 아, 화질이 조금 네, 이상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독을 좀 강하게 타게 된다면 보호를 잘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창작자가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지를 그렇죠. 봤을 이거 왜 때. 독을 탔어? 누가 독을 탄 거야? 이럴 것 같은데. 네, 창작자가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고요. 게다가 지금 적대적 섭동을 또 정화하는 기법들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독을 씻어내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독 같은 것들을 좀 씻어내갖고 이미지를 원본처럼 다시 되돌리는 기술인데 아, 네, 그런 기술이 나오고 나서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이즈를 더 강하게 넣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엔 작품의 퀄리티는 떨어지게 되고 그러네요. 네, 그런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SNS에 올리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데모라든가 이런 거에 좀 활용되는 목적으로 쓰이지만 완벽하게 원천 봉쇄하는 목적으로는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독을 탔는데 또 인간도 그 독의 영향을 받고 네. 혹은 또 해독제가 나와버리니까 야, 좀 창가방패 대결처럼 내가 더 강한 독을 타겠다. 이 강한 독 씻어내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결국 우리는 독이 든 그림을 보게 된다. 악순환이죠.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우리를 지켜줄 건 변호사님입니다. 이러한 AI 환경 속에서 현재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작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들이 논의 중인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EU 지침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그 작품이나 저작물을 명시적으로 그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권리가 없고 그런 권리 명시되어 있지 않고 AI 기업도 이걸 그 마음대로 학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게 먼저 이제 중요하고요. AI 기업들이 AI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그 공개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창작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품이 그 AI 학습에 이용되는지 알 수가 있어서 분쟁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나라 올해 1월부터 또 인공지능 기본법 나왔잖아요. 네,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어떤 결과물이라면 이 생성한 결과물에 인공지능으로 생성했다라는 걸 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AI로 만든 저작물은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해야 되고 뭐 가시적 비가시적 방법은 다 모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아, 이제 이게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거다라는 거는 뭐 그냥 고지할 수 있지만 어떤 걸 학습했다라는 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아, 법도 아직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는 중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당장 내 작품이 무단으로 쓰이는 걸 본 창작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학습된 걸 발견해서 소송을 걸면 개인이 거대 AI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 사실은 쉽지 않고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자신의 작품 또는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됐다는 사실조차 알기가 어렵거든요. AI 기업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공개되거나 유출된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 뭐 그런 사례는 이게 나타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게티 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를 뉴욕타임즈가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단 말이죠. 이때 만약에 소송을 걸 때 변호사님께서 게티 이미지나 뉴욕타임즈의 어떤 변호를 맡았다. 어떤 식으로 좀 끌고 가실 겁니까? 결국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고요. 이 저작물은 그 표현을 보호하고 사상과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AI가 이 작품을 감상하려는 게 아니고 단지 통계적 패턴만 추출해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거든요. 네, 다만 창작자 또는 저작자 입장에서
이것이 이렇게 학습한 AI 모델들이 결국은 이 창작자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하면 저작물의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소송에서도 그렇게 그 창작자 입장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거대 기업과의 법적 싸움, 이건 이제 긴 시간이 필요한 미래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내 창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이 방어책은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교수님 추천하시는 어떤 기술적인 대응 방법 있습니까 혹시? 우선은 창작물의 원본을 그대로 사실 배포하는 것들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미리 그냥 아예 원본을 좀 조심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열화가 되었던가 아까 말씀드린 워터마크 같은 마크로 어떻게 보면 불법 복제라든가 무단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은 다음에 네. 이미지를 웹상에다 공개하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원본을 정말로 내가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제 인증된 플랫폼, 어떤 보안 수단이 잘 이제 정비된 플랫폼을 통해서 합당한 이용자들한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을 푸는 거는 좀 더 발전된 방법 없습니까? 다음 단계, 독을 푸는 다음 단계. 뭐 사실 재밌는 연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 그래요? 네.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사례에서 제가 좀 생각났던 것들은 예. 백도어 어택이라는 공격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독을 이용하는 건데 뒷문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네. 의도적으로 독이 든 미끼를 내가 공개한 데이터셋, 이런 데이터셋에다 좀 섞어 놓은 다음에 AI가 그걸 받아먹게 되면 자기가 이제 특수한 프롬프트를 치게 되면 AI가 그 이미지를 뱉어내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뭐 절대 뭐 거짓말 할 수 없겠네요? 네, 이 이미지를 뱉었으면 오. 네, 무조건 제 이미지를 받아서 학습을 한 거죠. 왜냐면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하게 그냥 이렇게 증거를 본인이 이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좋다. 이거 훨씬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백도어 어택에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수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의 품질을 낮추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백도어 샘플들을 많이 좀 집어넣어야 좀 잘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의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제도적인 팁도 있습니까, 혹시?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이제 가능한 해결책으로는 나의 작품을 AI 학습에 활용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No AI Learning 뭐 이런 문구를 예. 이제 삽입한다거나 또는 워터마크 삽입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자신이 착착했다는 점을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뭐 스케치를 가져온다거나 어떤 실제 창작 과정들을 컴퓨터에 자료를 둔다거나 해서 실제 분쟁 과정에서 내가 만들었다. AI가 나와 똑같은 창작물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을 밝혀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술은 쉴 새 없이 달리고 법은 그 뒤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창작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AI가 만든 얼굴, AI가 만든 목소리, 단번에 구별할 자신 있으신가요? 멀티미디어 포렌식 기술, 어떻게 가짜를 잡아내는 겁니까? 패턴화된 신호들이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기술을 만든 기업에게 바로 1차적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칼을 만든 기업에게 칼로 인한 사건 또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서 있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학생들 굉장히 심각합니다.